안녕하세요. 오토기업 김정민입니다. 제네시스 GV80 쿠페. 상품성, 가격 조건, 옵션, 고급감, 디자인, 그 외의 기타 등등. 워낙에 자동차 컨텐츠를 많이 다루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과 달리 앞으로 이 GV80 쿠페를 보면서 현대 제네시스 전략에 대한 미래 방향성을 좀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쿠페형 SUV, 이거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조사에서 우리 브랜드, 우리 상품성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제네시스 GV80 쿠페가 과연 이 가격이 맞냐? 합당한 거냐? 왜냐면 8,200부터 9,100만원까지 옵션 얹게 되면은 2.5 모델도 1억이 넘어가요. 풀 옵션으로 하게 되면. 그리고 마일드 슈퍼차저 탑재된 3.5T 터보 모델 같은 경우에는 1억 125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국산 SUV, 이게 초대형 SUV도 아니고 중형이란 말이에요. 프리미엄이기는 하나 1억이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히 크죠. 아니, 물론 뭐 1980년대처럼 1억만 있으면 평생 먹고 산다 이런 시대와 지금 2023년에 1억 원이라는 가치는 엄격하게 말해서 하늘과 땅 차이긴 하나, 그래도 1억 원이라고 하면 일반 서민들에게는 상징적인 무게감이 있습니다. 국산차가 프리미엄이지만 1억이 넘어가는 시대가 됐구나라는 심리적인 압박감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고 그리고 또 늘 강조하지만 자동차는 트림 가격이 중요한 거지, 옵션 다 붙이는 거는, 옵션은 플러스 알파니까 난 이만큼 편리하게 고급스럽게 악센트를 줘서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편의스 다 넣고 즐길 거야 라고 해서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되는데, 그래도 어떻게 넣다 보면은 뭐 추가 지출 하다 보면은 최종 비용이 중요한 그런 단계에 딱 다가오니까 아마 가격적으로 합당하느냐 안 하냐, 이게 과연 상품성이 좋냐 나쁘냐, 이런 거 가지고서 이제 갑을 논박이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이런 걸 다 접어놓고 이건 어차피 소비자들과 제조사들, 그리고 또 상품성을 선택하는 각 개인이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자, 이런 쿠페형 SUV가 나왔다라는 게 제조사 입장에서는 대단한 자신감, 그리고 미래에 이보다 더 과감한 상품성을 통해서 브랜드의 다양한 컬러를 이제 보여주겠다라는 일종의 출사표와 같은 거예요. 자, SUV를 쿠페형으로 출시하는 브랜드가 몇 안 됩니다. 많은 것 같아도 몇 안 돼요. 벤츠, BMW, 그 외의 브랜드들은 사실 미국 브랜드들도 이 쿠페형 SUV를 출시를 거의 안 합니다. 이야기하다 보면은 항상 아우디가 빠집니다. 아우디 Q8, 네. 그러니까 5m 내외의 이런 중형급, 사실 국내에서는 이걸 중형이라고 부르지 않고 준대형 혹은 뭐 대형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네. 그 다음에 이제 토요타 같은 경우에 크라운 스포츠라는 모델을 오래 선보였는데 이건 크로스오버입니다. 쿠페 형태긴 하나. 그러니까 SUV의 장르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그 다음에 RX가 이제 쿠페룩으로 상당히 모양을 많이 바꿨는데, 쿠페 형태라기보다는 쿠페 룩으로 아직까지는 봐야 되는 그런 형식이죠. 그러니까 제네시스 GV80 쿠페가 상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독일 브랜드 다음으로 이 5m 전장 정도 되는 이 정도 사이즈에서 쿠페 형태의 SUV를 선보인 형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해괴망측한 쿠페형 컨버터블 나온 적이 있고, 뭐 랜드로버라든지 크라이슬러에서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던 건 맞는데, 그런데 이제 SUV를 왜 쿠페형으로 다듬지 않느냐, 이 쿠페는 사실 실용성과는 거리가 멀어요. 왜? 후면으로 떨어지는 공면이 짐칸이든 거주 공간이든 공간을 허비하게 만듭니다. 공간을 허비한다? 뭐 때문에 포기한다? 세단에서는 왜 쿠페를 만드냐면 어차피 세단은 물방울 반 딱 잘라놓은 듯한 형상이니까 세단은 캐빈룸이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 뭐 이걸 쿠페로 만들든 문을 뭐 하나를 없애든 간에 그것으로 오는 공간의 손해가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난다라고 보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문을 하나 없애게 되면 투도어로 만들게 되면 차대 강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후면부에 미려한 곡선이 생깁니다. 그 미려한 곡선이
미장센, 시각적으로 주는 장점, 그 만족감이 굉장히 크죠. 세단은 더군다나 얄쌍한 디자인으로 날렵하잖아요. 거기다가 쿠페의 미려한 곡선까지 딱 결합되면 와, 이건 진짜 딱 보기만 해도 스포츠카 같고 내가 정말 멋지고 화려한 차를 소유하고 있구나라는 만족감을 충족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SUV는 왜 생겨난 겁니까? 이 서버번, 1936년도에 최초로 등장한 이 서버번, 과거에 포장마차 있잖아요. 그것들을 모티브로 해서 지금까지 최대한 탑승률은 최대한, 그래가지고 여행에 적합한 그런 컨셉으로 나온 게 SUV예요. 그래서 스포츠 유틸리티 비클이잖아요. 스포츠 활동을 하러 갈 때 타는 차다. 그러면 장비 실어야죠. 사람 실어야죠. 편안하게 장거리 갈 수 있어야 되죠. 공간 활용이 첫 번째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공간을 쿠페용으로 희생시킨다? 이거는 진짜 뻘짓이죠. 변종 중에 변종이란 말이에요. 이걸 누가 좋아해요? 실제로 미국 소비자들은 X6나 GLC, GLE, 쿠페 뭐 이런 거 진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본연의 목적에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벤츠나 BMW 독일 브랜드들이 SUV로 만든 쿠페를 내느냐. 이건 브랜드에 대한, 상품성에 대한, 그리고 소비자들이 느끼는 가치 부분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우리는 SUV를 쿠페형으로 다듬어도 이 SUV 차원에서도 미려한 곡선을 만들었지만 그걸로 인해서 공간적인 허비가 큰 이러한 쿠페를 내놔도 소비자들이 좋아할 거고 사줄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뭔가 언밸런스한 기획을 해도 새로운 형태를 제공하는 거에 대한 베네핏이 분명히 소비자들에게서 올 것이다라는 그러한 강한 자신감의 표현인 거죠. 사실 프리미엄 브랜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과거에 쌍용 액티언 이게 사실은 SUV 쿠페의 원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는 욕을 진짜 많이 먹었어요. 왜? 디자인도 일단은 보면 조금 좀 그렇죠. 디자인 하신 분에게 죄송합니다만, 그 다음에 후면부가 이렇게 쿠페 라인으로 떨어지니까 이건 짐칸으로 쓰기도 애매하고 2열 좌석도 참 답답하고 3열 좌석은 아예 설치 자체를 못하는 그런 아주 이상한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멋지지도 않은 애매한 자동차가 됐기 때문에 최초의 SUV형 쿠페임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X6가 X5의 뒷면을 얄쌍하게 만들어가지고 출시를 하니까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첫 번째는 유명해지면 뭘 싸도 열광을 한다. 그런 작용이죠. 그동안 쌓아온 브랜드의 밸류 그리고 릴라이빌리티가 새로운 상품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만들게 되고, 그리고 또 BMW가 SUV라는 장르를 SAV라고, 스포츠 유틸리티가 아니라 스포츠 액티비티 비클, 스포츠를 즐기러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이걸 타는 것 자체가 스포츠다라는 새로운 공식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로복으로 랜드로버를 인수를 하면서 미니는 삼키고 랜드로버는 뱉었단 말이에요. 뱉고 나서 그 랜드로버의 엄청난 4륜구동 SUV 기술을 다 빨아먹었단 말이죠. 그걸 기반으로 해서 BMW의 스포츠 유전자까지 플러스를 해놓으니까 1세대 X5는 이게 전고가 높고, 전고가 높으면 차체 중심과 롤센터 간의 모멘텀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게 롤이 좌우로 발생하고, 롤이 좌우로 발생하면 피칭은 태연히, 그런 차가 더 많이 돌고 회주성이 정말 안 좋아지는 연쇄작용이 벌어지는데, 이런 자동차에다가, 이런 SUV에다가 이걸 타는 게 스포츠 활동에 해당할 정도로 아주 다이나믹합니다라는 운전의 재미를 실어놨어요. 이걸 딱 경험을 해보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SUV의 방향을 바꿨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야, SUV가 뒤가 박스 같아가지고 보기가 안 좋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쿠페 얼마나 멋진 줄 알지? 깎아놨어. 보니까 어때? 오, 멋이거든요. 뭔가 이제 SUV는 가족을 위해서 가장이 희생하는 것 같고, 운전의 재미보다는 편의성을 강조하는 그런 고리타분한 운전자의 느낌을 줬는데, X6는 와, 이거는 정장을 했는데 뭔가 정장을 입고 클럽을 가서 춤을 춰도 될 만큼 멋스러운 디자인인 것처럼 느껴지니까 열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벤츠도 그걸 보고 이게 통하네?
벤츠도 뒤를 이제 막 깎아가지고 GLC 쿠페, GLE 쿠페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에게 이것도 새로운 장르구나, 이것도 정말 SUV를 멋스럽게 탈 수 있는 좋은 형태겠구나 해서 이게 막 시장에서 먹히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벤츠, BMW와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가 이렇게 했으니 망정이지. 포드, GM에서 그 트래버스를 쿠페형으로 그 누가 사요? 그러니까 이제 제조사도 알아요. 이 실용성을 바탕으로 한 SUV를 함부로 칼질해가지고 뒤를 깎아놔서 공간을 줄여버리고, 그걸로 인해서 실용성에 불편을 주게 되면 욕먹는다, 이거 본전도 못 찾는다 하는 거죠. 그러면 현대는 그보다 더, GM보다 더 보수적인 그런 조직이고, 그 다음에 현대는 그야말로 가성비, 실용성으로 승부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의 특징은 뭐냐면, 안 팔리는 건 하지 마. 안 팔리는 거, 이거 뭐 해치백도 했다가 안 팔리면 그냥 유럽 시장에만 보내고 국내에 단종시켜버리고 그러잖아요. 스팅어 같은 경우에도 기아에서 이제 더 생산 안 한다고 하고, 왜냐면은 이게 뭐 세단 형태의 스포츠 GT이지만 또 이걸 부담스러워서 사기 좀 꺼려하는 분위기가 우리나라에서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종을 시켜버리고, 돈 되는 일은 막 열심히 산타페 같은 거 막 박지게 빡세워같이, 그 다음에 뭐 소렌토, 펠리세이드 이런 데 실려 간단 말이죠. 그런데 제네시스에서 GV80, 그것도 지금 현재 SUV에서는 GV90가 나오기 전이니까 플래그십 모델이란 말이에요. 플래그십 모델의 SUV 뒤를 깎아서 공간에 대한 제약을 주면서 이걸 뭐 멋스럽게 저희가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놔서 X6와 또 GLE 쿠페와 같이 정말 스타일 넘치는 그런 형태로 다듬었습니다 라고 상품을 기획한다라는 것 자체가 현대 분위기에서는 굉장한 모험이라는 거죠. 틀을 깨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컬러가 완전히 바뀌어서 앞으로는 브랜드 또 상품성을 가지고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을 만큼 과감함 혹은 자신감이 일단 붙었다라는 겁니다. 되든 안 되든 시장 일단 내보고, 또 가격도 프리미엄에 걸맞게 옵션 그리고 내장 고급스럽게 해서 받아보고, 그리고 나서 시장의 반응을 보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다고 하는 과감한 의지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가 기획이 잘 됐든 상품성이 어땠든, 그리고 또 가격이 적당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앞으로 제네시스는 이런 기획보다 더 과감한 기획들이 현재 계획이 되고 있고, 그것도 상품화 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지금 갖추고 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보수적이면서 시장에서 상품성이 없거나 영업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상품을 내놓고 이걸 판매를 하려고 하지 않았던 현대가 제네시스라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통해서 과감한 기획, 프리미엄 브랜드 벤츠나 BMW를 중심으로 좀 우격다짐식으로 브랜드 파워로 밀고 상품성을 이룩했던 이러한 부분에 과감하게 뛰어들어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제네시스의 영역을 넓혀 나갈 준비를 갖춘 신호탄에 해당하는 모델이 바로 이 GV80 쿠페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모델은 국산차의 새로운 기원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출발점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이제는 돈 될 만한, 그리고 또 실용성에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한, 그리고 또 사람들이 야 이건 뭐 가격 대비 가치로 판단을 해서 이거 뭐 괜찮지 않아 라고 상황에 맞게 환경에 맞게 국산차를 선택했던 그러한 기준 자체가 이제 확대되고 넓어졌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스타일을 보고, 그리고 또 실용성을 포기하더라도, 가성비를 좀 포기하더라도 국산 브랜드의 프리미엄 브랜드의 관심을 좀 끌어보겠다. 성공할지 아닐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이런 시도를 하고 있다면 그 다음 시도, 그리고 또 그 다음 시도, 뭐 제네시스 X, 제네시스 컨버터블, 그리고 N비전 74 이런 모델들의 양산화, 이런 것까지 과감하게 끌고 나갈 수 있는 그 첫 고리가 되는 모델이 제네시스 GV80 쿠페라는 의미에서 저는 이 모델이 나온 거에 대해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기업의 컬러가 바뀌어져서 고리타분한 그런 이미지를 벗고 새로운 시대의 프리미엄에 걸맞는, 혹은 프리미엄 시장을 견인할 수 있을 만큼의 독창적인 가치와 컬러를 갖춘 브랜드로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인정하자.
도대체 뭐 이 제네시스 GV80이 과연 제값을 하냐, 8,100만원, 9,200만원 혹은 풀옵션으로 해서 1억 1,000만원이 넘어가는 그 돈을 받을 만큼 이게 과연 합당하냐, 이걸 떠나기 앞서서 이 차가 국산 브랜드로 이렇게 등장했다라는 것만으로도 그런 의미를 일단 우리는 기저에 깔고 이 차를 한번 평가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게 일렉트로닉 슈퍼차저가 안 들어간 모델이고, 그러니까. 380마력. 일렉트로닉 슈퍼차저가 내연차의 마지막 기술일 거란 말이지. 그쵸. 그게 마일드 하이브리드하고는 또 다른 형태라. 그렇죠.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한 600, 700와트 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로 한 13마력 정도 되는 모터를 돌려주는 거잖아. 근데 이제 슈퍼차저가 출력 향상폭이 35마력 정도로 더 높아요. 과급을 해주는 거니까. 그쵸. 이건 모터로 해서 컴프레셔를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슈퍼차저는 아니에요. 이게 사실 터보차저를 모터 형식으로 한 거죠. 그쵸. 압을 배압으로 준 게 아니고 그렇지. 그냥 아예 모터를 돌려서 압력을 준 건데 그렇지. 말을 그렇게 만들긴 했는데. 아니 근데 원래 배압을 이용하는 게 터보차저고, 네. 일반적인 슈퍼차저는 엔진 풀리와 풀리에 같이 연결을 해서 걸잖아요. 돌아가는 건데, 이걸 전기 모터로 돌려서 강제로 집어넣는 거니까, 네. 동력원으로. 네네. 슈퍼차저는 맞지.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개념은 맞지. 개념적으로는 네. 슈퍼차저처럼 동력원을 써서 돌려주고 그 돌려준 게 결과적으로 터보차저를 돌리는데. 근데 이게 터보 모델이잖아. 그렇죠. 트윈 터보인데 또 일렉트릭 터보가 들어갔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네. 어감이 이상하죠. 어감이 이상하구나. 그러면 뭐 그 족발 같잖아. 역전압 같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터터보야 그러면. 그러니까 트윈 터보는 터터보인데 일렉트로닉 터보가 또 들어갔다 그러면 터보잖아. 슈퍼차저하고 같이 들어갔다 그러면 뭔가 있어 보이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 거지. 그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차는 그 모델은 아니지만 그 모델 같은 경우는 많은 기대가 되긴 해요. 이게 터보차저하고 슈퍼차저가 같이 들어갔던 게 이제 폭스바겐에서 처음 시도를 했거든요. 1.4 TFSI 엔진에 슈퍼차저하고 터보차저를 같이 넣었어. 그런데 이제 풀리에 몰려가지고 슈퍼차저가 돌고 밑에서 배기를 받아서 터보차저가 돌고 하니까 이게 뭐 망가지면 1.4 엔진의 견적이 장난이 아닌 거고. 그렇죠. 너무 복잡한 거야. 단가도 안 나오고 그렇다고 1.4인데 비싸게 받지도 못하겠고. 그래가지고 폭스바겐이 에라 난 못하겠다 이제. 그리고 뻗었어. 그러니까 이 일렉트릭 슈퍼차저가 굉장히 효율적인 게 뭐냐면 어쨌든 들어가 있는 건 터보고 터보차저가 우리가 쓸 때 가장 항상 골치 아팠던 게 뭐냐면 요새는 그래도 좋아졌다고 하지만 어쨌든 배압이 일정 압력을 넘어서야 돼요. 그렇죠. 얘를 돌리려면. 근데 그 압력이 되기까지 어쨌든 그 전 구간에서 RPM 구간에서는 출력이 안 나와요. 그리고 배압이 붙어서 출력이 나오기 시작하는 구간부터 우리가 터보 부스트가 작동을 한다라고 하는 그 시점이 너무 느린 거죠. 내가 악셀을 밟은 시점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일렉트릭 터보차저는 마중물이야. 펌프에서 막 물 푸는데 마중물이 없으면 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예요. 그래서 일반 터보차저의 그런 우리가 터보렉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네. 그 터보렉에 대한 단점을 이런 전동화 구동 형식으로 바꿔서 없애준. 그러다 보니까 특성도 슈퍼차저의 특성도 갖게 된 거죠. 그렇죠. 슈퍼차저를 따로 달지 않고도. 그렇죠. 그러니까 효율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기술인데 그걸 보내줬으면 더 좋았을 건데. 아니 근데 이제 그렇게 구성을 해도 돈이 얼마 안 드니까. 그렇죠. 어차피 뭐 1kWh도 안 되는 배터리에 모터도 이제 일렉트릭 슈퍼차저를 돌릴 수 있을 만큼의 출력만 되면 되고. 그렇죠. 얘를 구동하는 게 차를 구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기를 압축해서 이렇게 좀 더 내보낼 수 있는 냉간시에만 이렇게 네. 선택적으로 뭔가 빌빌거려 터보차저가 그러면 거기에다가 그래? 그럼 내가 좀 과급을 해줄까 해서 조금 이렇게 도와주는 형태라 전체 다 해도 뭐 얼마 안 될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렇죠. 돈 많이 안 들이고 또 공간 많이 안 차지하면서 터보차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냉간시 농우로 인한 연비 저하, 그 다음에 냉간시 출력 저하 이거거든. 그렇죠. 요거만 해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싹 해결했네요. 그렇지. 고기 싹 하고 빠지는 거지. 그렇죠. 사실 그런 거를 예전에 공학자들이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왜냐면 예전에는 이게 과급을 걸 때 슈퍼차저만으로도 엄청 컸거든. 그렇죠. 이걸 소형화시키기가 정말 힘들었고, 터보차저도 사실 열과의 싸움이잖아요, 터보차저가. 그렇죠. 열 잘못 잡으면 이게 뭐
나가리 됐으네. 뭐 천도를 우습게 아는 그런. 그렇죠. 이게 가솔린 터보는 안에 CHRA 그 중간에 그 전월 베어링, 볼 베어링 뭐 이렇게 고급 모델은 볼 베어링, 일반 대중 모델은 전월 베어링, 특히 전월 베어링이 열에 약하고, 그 다음에 이 터빈 쪽에 베인 같은 VGT 같은 경우 디젤에서 많이 쓰잖아요. 네네. 근데 가솔린에는 그 베인을 VGT로 해서 못 거는 이유가 그 안에가 1000도가 넘어. 그런데 내열 금속이 견딜 수 있는 최대치가 1000에서 1100도란 말이에요. 그쵸. 이게 넘어가면 녹아버려. 그러니까 VGT를 만약에 걸고 베인 걸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가솔린에서 방지턱이 있습니다. 소재를 강화하려면 뭐 세라믹 같은 거 구워다 해야 되는데 돈이 얼마예요? 돈이 그죠? 그냥 천정부지로 솟구치는 거죠. 그러면 그야말로 이제 돈 가지고 도배하는 거지. 911 터보 S 같은 경우는 VGT가 들어가거든, 가솔린인데. 네네네. 막 1200도까지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메인이 세라믹으로 돼 있어서 이 터보 차저 하나 나가면 아우. 막 2,500만원, 3,000만원, 막 전적이 그냥. 근데 터보 차저를 예를 들어서 막 달리고 나서 딱 끄면 어디가 늘어붙냐면 CHRA가 늘어붙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예열, 후열을 해라. 그 얘기가 그래서 사실 나오는 거야.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요새는 딱히. 엔진 막 달리고 나서 끄더라도 계속 냉매가 돌아요. 네. 그게 식히면서 CHRA가 오일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열어붙는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냉매가 돈다고. 물론 후열해주면 좋지. 근데 또 고속도로 톨게이트 옆에 살아가지고 막 왕 달렸다가 또 왕 달려놓고서 주차하고서 바로 내리는 사람 누가 있어. 그렇죠. 일단 내 집 앞까지는 어쨌든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냉각은 네. 다 돼. 시내 주행할 때 이미 뭐 부스트압을 막 올려가지고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휴게소에선 조심해야지. 막 달리고 이제 휴게소에서 탁 끄면 그러면 좀 문제가 그럼 있죠. 조금 부담이 간다. 네. 어쨌든 트윈 터보 380마력 54kg/m. 그런데 이게 2.5T만 해도 304마력이란 말이에요. 43kg/m니까. 근데 사실 이게 2.1톤 정도 된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이제 2.5는 약간 힘이 좀 딸릴 수 있겠다. 토크가 중요하잖아. 토크가 중요하죠, 사실. 이 중량에서는 네. 토크가 중요하니까 이게 2톤이 넘어가면 일단 토크가 세야 돼. 토크가 한 50토크는 좀 돼야 되니까.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왕에 돈 쓰는 거 420만원 차이밖에 안 나더라고. 그렇죠. 그러면 세금이나 연비 효율에 손해를 보긴 하겠으나 2.5T나 뭐 3.5T나 뭐 그게 그거다. 그게 그거고. 일렉트로닉 슈퍼차저는 925만원인가를 더 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세네요. 생각을 해야 돼. 500만원 더 내야 돼. 좀 비싸구나. 내가 볼 때는 부품 구성하는데 한 300만원이면 될 것 같은데 마진을 좀 잘 챙겼어. 그렇겠죠. 그리고 본인들도 아직 이게 대중적으로 검증된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 마진을 더 가져가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이제 또 수리도 해주고 네. 교체도 해주고 뭐 연구 그런 거 해야지. 비용도 녹여내야 되고. 그렇지. 그래. 그게 중요하지. 네. 개발비를 녹여내. 네. N분의 1이 아직 안 됐어. 그렇죠. 아직 비쌀 때다. 그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내연 자동차가 30년 더 간다 그러면 사시라고 할 것 같은데 난 사실 목에 더 붙으면 별로라고 생각하거든. 아니 뭐 천년 만년 그걸로 뭐 부자 될 것도 아니고 500만원 더 쓰는 거 그냥 기름값으로 조금 네. 더 연비 아껴지는 거 한 7, 8% 차이 날 건데 그러니까요. 7, 8%는 언제 아껴 그걸. 이게 애매한 게 지금 제네시스도 그렇지만 제네시스가 좀 되게 선구적으로 우리 2030년부터 내연기관 안 만든다를 제일 먼저 선언했잖아요. 사실 제일 빠르게. 개발은 2025년에 종료해. 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일 수도 마지막이에요. 있어.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내연기관은 순수하게 내연으로 뭐 일렉트릭 어쩌고 저쩌고 복잡해. 그리고 하이브리드 난 싫어 솔직히. 아니 진작에 했으면 솔직히 이거 해볼만 했다고 보거든요. 한 10년 전에 했으면. 그러니까 한 10년 전에 했으면. 지금은 글쎄요, 이것도 고장나면 차 정비하러 들어가야지. 그리고 신경 이 쓰인다고. 터보렉도 사실 지금 와서는 이제 BMW에서 그걸 트윈 파워 터보라고 하는데 트윈 스크롤 방식이잖아요. 추출구를 두 개로 나누는 네, 거? 그렇죠. 네. 그 트윈 스크롤 터보가 대중화되면서 터보렉이 사실 많이 없어졌어요. 많이 없어졌죠. 그래서 요즘 차들 같은 경우는 진짜 뭐 2.0 터보 이런 차들은 아니 3000rpm 붙기도 전에 배합이 다 차서 맞아요. 터보 차저가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시점에서 한 1000rpm의 그 갭을 메우기 위해서 이거를 도입했다는 자체가 약간 효율적이진 않다. 폼이 좀 확실히 덜 나오지. 지금 그러니까요.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터보가 얘는 또 트윈 터보란 말이에요. 3기통씩 나눠서 한단 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트윈 터보는 사실 터보렉이 좀 더 다루기가 좋은데
거기다가 일렉트릭 슈퍼차저까지 집어넣어 효율을 극대화시킨다 한들 있으면 좋지. 그렇죠. 뭐 있으면 좋은데 500만 원의 가치라고 하면 굳이 약간 갸우뚱하다. 그 돈을 주고 그 정도는 그냥 이게 포기할 것 같은. 퇴치할 때까지 고장 안 난다는 보장이 있다 그러면요. 그러면 하는데 뭔가 이게 전기적 조합과 내연차의 조합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증가한다. 그래서 솔직히 이제 저도 업무용으로 하이브리드를 쓰긴 하는데 업무용 차는 1년에 주행거리가 6만 7만이란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써야 돼. 3년이면은 본전 뽑기도 남아. 그러니까 이걸 하는데 개인용 차는 1년에 5천도 안 탄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그리고 이제 전기차도 5천 타면 전기차 살 필요 없거든. 그렇죠. 그런데 보조 배터리가 되니까 사는 거란 말이지. 5천이면은 굳이. 그럼 전기차도 사실 i85 이후 안 사는 이유가 보조 배터리 하나만 됐지 뭐. 그렇죠. 여러 개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 근데 이제 200kWh 배터리를 탑재한 엄청난 보조 배터리가 나오면 사겠다. 뭐 시에라 EV라든지 캐딜락 뭐 EV라든지 나오면 에스컬레이드 사겠다. GV90가 113? 뭐 그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네. 좀 아쉬워. 용량이 깡패인데 배기량이 깡패가 아니라 지금 배터리 용량이 깡패거든. 전기차에서는. 아쉽다. 실내 구성은 많이 바뀌었어요. 27인치 모니터로 일체형 있게 OLED로 바뀌었습니다. 이 OLED가 자동차에는 꼭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OLED는 이 콘트라스트 무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콘트라스트 무한대라는 얘기를 왜 하냐면 검은색을 표현할 때 LCD, 말하자면 이제 OLED 이전에 여러분들이 흔히 보시는 디스플레이, 이거는요 이 백라이트 빛을 3개의 화소 팔로파가 이렇게 조였다가 풀었다가 하는 방식으로 해서 색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빛을 투과시키지 않게 조이면 검은색이 되는 건데, 이 빛을 받아다 그걸 빛이 못 나가게 막고 있으니까 빛이 이렇게 새일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검은색이 완전히 검은색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완전히 검은색으로 보이지 않으면 반대되는 화이트의 대비가 그렇게 좋지를 못해요. 그래서 LCD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뭐 컨트라스트 1000대1 뭐 이렇게 하는 게 검은색과 흰색의 대비가 비율이 그 정도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데 OLED는 이제 이론상 무한대다. 왜? 아예 검은 건 그냥 소자를 꺼버려서 그냥 검은색으로 내버리니까 완전히 올블랙 돼버리는 거죠. 왜 페인트에서도 99.7% 빛을 차단해가지고 마치 이걸 칠하면은 입체감 없이 평면으로 보이는 그런 페인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검은색을 완전히 검은색으로 해주니까 이 발광 소재가 흰빛을 내면은 흰빛이 나는 그 배율만큼 컨트라스트가 막 무한적으로 이렇게 대비를 이룬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다고 무한대 대비를 이루거나 뭐 그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그렇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이런 OLED가 딱 들어가게 되면 일단 휘도가, OLED는 유기 발광 소재를 통해서 소재 자체가 빛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재 자체가 빛을 내면 어떻습니까? 가독성이 좋아지죠. 햇빛이 비치게 되면은 저 햇빛이 반사상을 통해서 이 빛이 여기 부딪히면서 나오는 빛하고 부딪혀가지고 가독성을 떨어뜨리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은 얘가 더 세고 더 밝고 저 외부의 빛을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해야 됩니다. OLED는 그 부분에 있어서 LCD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가독성과 선명도를 제공한다. 그러면 자동차에서 굉장히 이게 중요한 항목이죠. 노트북 같은 경우에나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뭐 외부에서 사용하더라도 빛을 이렇게 피해가지고 뭐 옷으로 가리거나 조금 그늘진 곳에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자동차는 어떻게 그래요? 햇빛이 저렇게 정면으로 비추게 되면 저거 다 막고 또 등 뒤에서 이렇게 반사상을 딱 뒤에서 쏘게 되면 그 빛을 맞으면서 이 정보를 표시해 줘야 되는데, 가독성이 정말 안 좋으면은 그야말로 데이터 정보 클러스터라든지 모니터에서 나오는 내비게이션을 비롯한 다양한 정보들에 대한 가독성이 떨어지니까 안전운전에 방해가 되고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OLED가 정말 이런 자동차에는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데, OLED의 단점이 이제 버닝 현상, 화소가 타서 변해요. 파란색 화소가 제일 문제입니다. 파란색 화소가 이게 내구성이 약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누렇게 혹은 붉게 이렇게 그냥 타버리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이런 것들이 이제 OLED의 문제점인데, 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오토모티브 규정이 밀 STD810G 테스트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요걸 온도 충격을 비롯해서 다양한 뭐 진동 테스트, 습도 테스트, 그 다음에 방진, 뭐 방수 테스트 이런 거 다 거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디지털 제품에 혹은 TV에 사용되는 OLED보다 번인 현상에 대해서도 좀 덜 걱정하셔도 되지 않을까. 왜? 오토모티브 규정 자체가 워낙에 빡세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OLED는 가전제품의 OLED보다는 훨씬 더 수명이 길고 번인 현상에서 좀 더 내구성 있게 버티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도 이게 OTT가 돼요. 아, 맞아요. OTT, 왓챠. 근데 또 왓챠 가입한 지는 어떻게 알고? 사실 근데 이걸로 보기엔 조금 네. 이 영상이 그래서 뭐 차에서 휴식할 때, 뭐 그렇게 하죠. 네, 뭘 해주는 거에 대해서 자꾸, 뭐, 그거 있어봤자 하면 안 돼. 맞아. 해주면, 좋은 거지. 어쩌라고. 얘는 그리고 가운데 이 없잖아요. 그죠. 네. 전체가 하나라서 디스플레이가. 이거 너무 시원해. 진작에 이렇게 나와야지. 그걸 뭘 잘라서 쓰나. 전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나눠? 나누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렇게 하면 그 LCD를 또 다시 잘라야 되거든. 그렇죠. 근데 이제 OLED란 말이에요. OLED가 이제 발광 소재가 들어가 있는 6기 그 발광 소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에는 이 OLED가 꼭 필요한 게 선글라스 끼고 뒤에 햇빛 역광 받으면서 LCD 이 휘도나 컨트라스트 약하잖아? 맞아요. 그럼 안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 예전 차들 저 제네시스 쿠페 그래가지고 예전의 모니터는 디스플레이 액정도 LCD도 등급이 낮지만 거기다가 또 가마 슈터치 패널도 막 집어넣고 하다 보면 LCD라는 게 백라이트를 빨로파 화소가 조였다 풀었다 하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검은색이면 완전히 조여가지고 빛을 새지 않게 하는 건데 그게 안 새지나. 안 되죠. 아니 뭐 아무리 불 켜놓고서는 이불 덮어놔봐 다 샌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를 최대한 안 사게 암막 커튼 해봤자 외부에서 화려한 네온 사인이 자꾸 들어온다고. 그걸 차단을 한다고 치자 아예 그냥 정전이 되면 다 깜깜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OLED가 정전이 된 거야. 불을 꺼버려서 끈 상태, 검은 상태로 만들어주니까 흰 빛이 휘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컨트라스트가 무한대까지 간다. 무한대는 아니지. 그렇죠. 나는 밝기가 정해져 있는데. 나는 참 무한대다라고 하는 그 마케팅 용어 너무 웃겨. 엔지니어들은 그 말을 안 만들었어. 근데 이제 그렇죠. 이게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휘도에 따라서 무한대네. 이게 흰색과 검은색이 대비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요게 자동차에 들어가야 되는데 드디어 들어간다. OLED다. 그러니까 이제 OLED 새로 주문하니까 이게 아마 LG에서 했겠지? LG하고 좀 친하잖아요. 아마 LG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LCD는 12.3인치가 규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규격이니까 규격을 바꾸잖아? 그럼 새로 잘라줘야 되거든. 그렇죠. LCD 원판에서. 골치 아픕니다. 그 새로 자르면 그게 돈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규격을 벗어날 수 없었는데 어차피 OLED는 이제 표준 규격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OLED니까 이제 새로 잘라서 그냥 길게 27인치를 해줘. 해가지고 받은 거지. 이 디스플레이 비싼 거예요, 그죠? 그렇죠. 일단 이 와이드하게 자르기도 쉽지 않아요, 이게.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물론 최대한 맞는 사이즈, 말하자면 서돌이가 덜 나오는 사이즈를 그렇죠. 그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몇 인치로 잘라야 덜 남냐? 맞아요. 몇 인치로 잘라야 몇 원이라도 더 싸냐? 이제 그거 한다고. 이게 보통 우리가 디스플레이는 대각선으로 인치를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40인치, 80인치 그러면은 40인치랑 80인치는 2배 차이가 아니고 4배 차이거든요. 그렇지, 4배 차이. 화면이.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도 화면비에 따라서 다르다고. 그렇죠. 80인치를 2번 자르면 내동강 나잖아요. 그럼 40인치가 4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왜 이렇게 LCD 사이즈를 크게만 이렇게 경쟁을 하지라는 걸 이해를 못 하신 분들이 예전에 계셨었는데 맞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80인치 하나 생산하면 그걸 잘라서 40인치가 4개가 나오니까 그렇죠. 그게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그렇죠. 얘는 우리가 TV 사이즈로 생각했을 때 자르는 게 편한데 이런 사이즈는 사실 자르기 힘들죠. 얘는 12.3인치로 만약에 줄인다 그러면 2개밖에 안 나오거든. 그렇죠. 가로 사이즈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수율이 좋은 사이즈는 아닌데 자동차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그나마 이게 잘 빠진 사이즈인 거야. 원판에서 잘 잘랐다. 네. 근데 좀 위로 이렇게 좀 더 자르지. 이건 자르는 거.
이게 일렉트릭 슈퍼차저까지 해서 풀옵션으로 하면 1억 1200까지 오르더라고요. 1억 1250. 또 우리 유튜버님들 또 제목 1억 1200 GV80이 그러면서 아니 근데 사실 어그로 좀 끌어야지 뭐. 이게 그래야 조회수도 나오고 하는 거지 뭐. 그걸 자꾸 고깝게 보기 좀 그런데 이제 전달할 때 풀옵션은 진짜 가격이 아니다, 요거만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지. 요거 이제 9,100만 원이잖아요. 그쵸. 9,100만 원. 그 다음에 제일 싼 게 8,200. 사실 어쨌든 프리미엄 브랜드의 고급 차종을 1억 언더로 살 수 있다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좀 한국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혜택이에요. 이게 벤츠나 BMW로 되면은 뭐 이 정도 급이면은 한 1억 4천 5천 가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네가 벤츠야? BMW 하면 할 말 없지. 제네시스가 벤츠야? BMW야? 왜 그래? 아니잖아. 그렇죠. 아니면 겸손해야지 가격에. 겸손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봐야 돼. 1억이 네 집 애 이름이야? 요즘은 네 집 애 이름이야. 요즘은 1억이 그렇죠. 약간 이게 약간 1980년대만 해도 1억이면 평생 먹고 산다 그랬다고. 그때 이율이 뭐 12% 13% 그래가지고 그거 은행에 넣으면 한 달에 100만 원씩 나왔단 말이야, 이자가. 그래서 그걸로 생활비 하시는 분들도 계셨다고 그때는. 근데 그 시절엔 됐죠. 지금 1억은 글쎄요. 오피스텔 보증금도 안 되네. 전세 보증금도. 지금 1억 넣어봐야 뭐 한 40만 원 나오나요? 지금이니까 그렇게 나오지. 그나마 40만 원까지는 아니고 한 30만 원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세금 떨어지지. 그게 또 세금이 꽤 붙어요. 그러면 난 매달 수익을 하면 28만 원 정도 나올 거란 말이지. 근데 이게 한 코비드 이전만 해도 1%였단 말이에요, 이율이. 그러니까 뭐 10만 원도 안 나왔단 말이야. 없는 것보단 낫네요. 그러니까 참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근데 이제 1억은 상징적이지, 숫자가. 그렇죠. 자동차에서 1억이라 그러면 우씨 국산차가 그러면서 이제 막 목이 핏대 세우시는 분들 계시다고. 현대 제네시스가 1억 받으면 안 되나? 안 돼? 내가 1억 받으면 안 되냐? 내가 받아도 되잖아. 야, 너 좋아하면 안 되냐? 어이씨,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등골이 오싹한데? 얘 그거 어딨죠? 모드? 뭐야? 뭐죠? 드라이브 모드. 여기. 아, 저기 있구나. 네. 아, 이게 오프. 네, 이게 푸시하면 트레인 모드. 트레인 모드가 돼서 뭐. 트레인 에코. 아, 여기서 돌리는 건가? 네, 돌리면 이제 에코, 컴포트, 스포츠, 그 다음에 그다음 커스텀. 스포츠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스포츠로 하면 이제 우 하면서 좀 반응이 빨라지긴 하는데 뭐랄까 그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스포츠의 느낌은 아니네요. 왜냐면 이거는 럭셔리 그죠? 중형 SUV잖아요. 이 전장이 4965 4965니까 5m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또 이런 차들은 고급스럽게 타야지. 이런 게 막 악셀 밟으면 가볍게 막 훅 가면 품이 떨어지잖아. 그런 거 있네요. 그러니까 반응이 그래도 빠릿빠릿해요, 하기는. 그러니까 초반에 스포츠 모드가 이제 스로틀 좀 반응을 좀 엔진을 또 빠르게 돌리면서 연료를 많이 쓰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폭발력을 통해서 힘을 좀 더 토크를 많이 사용을 해서 가속감을 느끼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노멀 모드가 제일 적당해요. 지금 이게 22인치인데 너무 과해. 너무 커요. 너무 과해. 멋은 있는데 한 20인치 정도면 이 차체 사이즈의 승차가 뭐 아주 절충점이라고 보는데 요즘 왜 이렇게 휠 사이즈를 키우는 거야? 멋이죠, 멋. 그러니까 너무 멋에 치중하다 보니까 과거 SUV AMG에서도 20인치를 썼거든. 그래. M에서도. 근데 요즘은 21, 막 22, 어떤 경우 23까지 막 쓰고 그러니까 23이면은 편평비가 너무 얇아지잖아요. 타이어가 가장 지면과 맞닿는 접지의 중요 요소이기도 함과 동시에 가장 원천적인 서스펜션 역할을 하는 건데, 거기서는 충격 흡수가 너무 좀 1차적으로 걸러주는 게 없다 보니까 여기 좀 튀는 느낌이 그래서 들기는 하는데. 아니, 그리고 생각해보면 예전에 우리 SUV 같은 거 탈 때 보통 18인치 정도였단 말이죠. 한 10몇 년 전만 해도. 근데 어느 날부턴가 그 시절에 보면은 생각해보면 미국에 왜 그런 브랜드들이 있어요. 튜닝 브랜드들 중에
큰 휠만 그 튜닝 파츠로 생산해가지고 이 튜닝 용품에서 이렇게 왜 북미 사람들이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네. 막 이렇게 거대한 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만 하는 걸 따로 샀어야 돼요. 정식으로 나오는 게 없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요새 보면 죄다 20인치를 기본적으로 넘는 것 같아서. 아니, 양산차도 20인치로 나오는. 그러니까요. 오, 심지어 대중차에는 21인치가 막 들어오고 막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2인치가 사실 뭐 시대의 흐름에 놓고 보면 그 다음에 또 승차감을 잡을 수 있는 전자 서스펜션이 나와서 그래요. 전자 서스펜션이 없을 때는 하긴. 어쨌든 디폴트가 이게 거동에서부터 승차감까지 다 잡는 상황에서 세팅을 해야 되는데 휠까지 막 이래버리면, 근데 지금 적어도 스프링은 어떻게 못해도 댐퍼는 그 반응을 조정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댐퍼 반응을 조정해 줄 수 있으면 결과적으로 컴포트 모드에서 말랑말랑해지는 게 댐퍼 영역인데, 대신 이제 댐퍼가 말랑말랑해지면서 에코나 스탠다드 모델에서는 약간 이렇게 좀 뭐랄까 후진동이나 꿀렁꿀렁한 이런 것들 때문에 주행성 저하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 전자 서스펜션을 항상 스포츠로 놓고 다니시는 분 많아요. 왜냐면 이게 사실 스프링 상수와 댐퍼 상수가 맞는 세팅이에요. 그렇긴 하죠. 이게 제일.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포기해서, 댐퍼 쪽을 포기해서 편안한 느낌을 잡는 건데, 그런데 또 요게 전자적으로 약간 풀어져 있지만 쓸데없는 움직임을 제어하기 위한 센서에서 들어오는 값을 조정해주는 그런 반응들도 또 요즘은 그 서스펜션 연구하시는 분들이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스프링하고 댐퍼의 상수가 안 맞으면 이게 조금 멍청했었는데, 요즘은 부드러우면서도 후진동이 많이 느껴지지 않도록 또 거기까지 조율을 하시더라고. 엔지니어링은 진짜 끝이 없는 것 같아. 또 제법 달리네, 스포츠로 하니까. 이런 맛이 있어야지. 그리고 이 스포츠로 만약에 하게 되면 이게 2.15톤인가 그런데, 그리고 간단하게 조여지기도 하고 터주기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방금 그 출발했을 때 노즈 다운, 노즈 업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이것도 노즈 살짝 업이 좀 들리긴 있어요. 해. 네, 노즈 들리긴 업이 하는데 우려했던 것만큼 들리지는 않네. 여러분 이제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반응이 비슷한 거지. 약간 끈기 있게 가속하는 느낌이라서 막 급격하진 않아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고급 모델은 일부러 이렇게 해요. 네. 이게 뭐 스포츠용 모델이 아니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이게 380마력이라는데 좀 인상적이지 않네,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는데. 뭐 그런가? 꽤 인상적이었는데. 아,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가속감이 뛰어나다라는 것보다 그래도 우리 머릿속에 제네시스라는 건 아직도 현대라는 꼬리표를 못 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치고는 굉장히 프리미엄 브랜드들의 그런 고급스러운 어떤 진동이나 이런 가속 제어 같은 것들이 좀 되는 느낌이라서. 아, 그래요? 그리고 옛날보다는 고급 브랜드로서의 어떤 것들이 생겨난 것 같아요. 최근에 제네시스가 좋아진 건 그 하드웨어적인 발전이라기보다는 전기차를 했잖아요. 전기차를 하면서 전기전자 제어가 상당히 기술이 좋아졌어요. 근데 이 내연차도 전기전자 제어 영역이 크게 늘어나면서 전기차에서 취득한 그런 기본적인 스테빌리티 컨트롤이, 또 트랙션 컨트롤이 이 내연차에도 적용이 되다 보니까 다른 브랜드가 보여주는 발전보다 현대나 제네시스에서 발전으로 보여지는 그 폭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지. 그렇죠. 확실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 차세대 기술을 준비해야 되는 거는 이런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가치가 높다. 그러니까 저는 제네시스가 되게 영악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왜냐면 뭐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25년부터 새 제품을 개발 안 할 거고, 이미 엔진 쪽에 있어서는 현대그룹 전체가 신규 엔진을 개발 안 하고 있고. 아니 근데 또 2세대 하이브리드 만든다며. 후륜구동용 제네시스 하이브리드. 그거는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만드는 거지 엔진을 새로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제네시스가 2030년부터 우리는 모든 라인업을 전동화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그럼 그동안 굉장히 오랜 기간이 떠요, 사실은. 그렇지. 5년, 그 사이에 5년이 뜨고, 그것도 지금 내년까지 완전히 풀 모델 체인지가 된 애들이 5년이라는 거지. 그 전부터 생각해보면 이미 10년 정도 우려지는 차들이 있단 말이죠, 제네시스 라인업에서. 근데 지금 내연차가 2035년에 이제 완전히 종료되는데
12년을 보고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개발한다기보다는 이런 것 같아. 현대도 내연차 시대가 더 갈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혹시나 유럽 애들이 좀 교활하잖아. 그쵸. 요새 이상한 짓을 많이 하죠. 유럽 애들 못 믿어. 네. 왜냐면은 지들이 유로 만들어 놓고 또 전동화 전기차 막 밀어놓고 해보니까 지들이 지금 나가리 되게 생겼단 말이야. 쫄리거든요, 지금. 아니면 중국에 가서 싸바싸바하고.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전기차 시대가 좀 늦게 오거나 내연차 시대를 좀 더 연명해야 자기들에게 유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갑자기 내가 언제? 유로 7 2000 내가 언제? 오리발 내미는 그런 제스처가 나올지 모른단 말이지. 그러니까 현대가 그러니까요. 제네시스를 일단 후륜 구동 하이브리드를 개발해 놓고 토요타와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맞짱을 뜰 수 있을 만한 준비를 일단 갖춰놓고 예정대로 전기차가 대중화가 차근차근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냥 KBN에서 넣으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완전 투트랙으로 가고 있으면서도 제네시스 라인업들의 그 길게 떠버리는 텀을 차를 새로 내느니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좀 더 보완하는 게 비용적으로 훨씬 덜 들겠죠. 수명 당연히. 연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유럽 애들이 또 헛소리를 하면 그래? 우리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딱 꺼내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후륜 하이브리드는 어떠신가? 그러면 이제 한 2040년까지 밀어버리면 5년은 또 해먹을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략이 아닌가 싶어. 하이브리드에서도 우리 요거 좀만 선보면 자신감 있게 내놓을 수 있다. 뭐 이런 전략적인 생각이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현대에서 지금 배터리 부서를 띄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배터리 부서가 내가 볼 때는 리튬이온 폴리머 고강전용 하이브리드 배터리를 먼저 생산할 것 같고 네, 그렇다고. 네, 하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전고체 2030년 이후를 대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3원계는 K배터리와 어떻게 경쟁을 못한다고. 그건 절대 못 이겨요. 왜냐면은 뭐 수율도 수율이지만 원가도 못 이겨. 그렇죠. 해봤자 그거는 안 돼. 밑빠진 독에 물 붓기고 자살행위고 하이브리드형 고방전 배터리나 그리고 또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준비를 해서 어느 정도 내재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에 역점을 두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계속 좀 더 연명되면 토요타 키오토 막 의지되는데 맞지 싶기더라 그러면서 진짜. 그런 아유. 거는 세계 최고의 테슬라 바로 다음이잖아. 어찌 이렇게 가볍냐. 진짜. 마음에 안 들어.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고체도 딱 투트랙이에요. 지금 보면은 정식으로 연구소 간판은 리튬 이온하고요. 리튬 메탈이에요. 리튬 메탈. 네. 전고체네, 전고체. 전고체라고 명확히는 안 하고 리튬 메탈이 꼭 전고체가 아닐 수는 있잖아요. 그러다 그럼 뭐 보니까 일렉트론 라이트를 쓰는 네. 리튬 메탈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요렇게도 해볼 수 있고 저렇게도 해볼 수 있고 어쨌든 고밀도 배터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쵸. 리튬 메탈을 에너드로 쓰겠다는 얘기가 충전 속도 빠르게 하고 그다음에 출력 밀도 높이겠다는 건데. 대대적으로 지금 뭐 연구장학생부터 인재들을 맞아요. 사전에 포섭하고 있기 때문에 뭐 토요타가 이제 전고체 많이 쓰고 있으니까 대비를 해야지 현대도. 전고체 시장도 대비를 하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내연차 퇴출이 정해져 있는데 유럽 친구들 뭐 말 바꾸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서 이 친구들 믿고서 올인했다가는 뒤통수 맞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유럽이 전기차를 잘했다 그러면 진작에 전환됐지. 그러니까요. 안 되니까 자꾸 룰 바꾸려고 하고 쇼트트랙 자꾸 막 한국에서 양궁에서 싹 다 그냥 하니까 그렇죠. 이 규칙을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막 이런단 말이지. 하지만 다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된다. 확실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서스펜션 세팅이나 이런 것들이 스포츠 모드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스포츠 모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스프링과 댐퍼 세팅이 딱 맞는 게 그 댐퍼가 스프링의 후진동을 잡을 수 있는 상수 딱 맞춰서 원래 세팅된 디폴트 값이 스포츠 세팅이라고 보면 되고 거기에서 이제 전자 서스펜션으로 리저버에 있는 압력, 오일 압력을 풀어주는 건데 이 풀어주는 것도 후진동을 어떻게든 줄이려고 펌웨어에서 조정을 해주고 또 그걸 보정을 해주고 해도 물리적으로 일단 이게 상수가 안 맞으면
이런 진동들을 빠르게 못 끝낸다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서스펜션 얘기할 때 한 대 때리고 끝내라. 그쵸. 징징거리지 마라. 그러니까 이렇게 좀 부드럽게 넘어가는데 막 두두럽 하면은 그게 사실 좋은 게 아니잖아. 지금 에코랑 컴포트에서는 확실히 특히 에코로 가면 예전에 우리 그 한국 스타일 고급차랑 옛날 그랜저의 그 바운스 후 바운스가 되게 심한 그 꿀렁꿀렁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쵸. 그게 남아 있어요. 근데 네. 스포츠 모드로 바꿔보면 그런 것들이 싹 사라져요. 싹 사라지죠. 네. 대신 이제 보통 컴포트나 에코에서는 두둥 하는 거예요. 두둥. 그쵸. 두둥. 그게 싫어가지고 처음 그거 세게 맞기 싫어하는 사람은 잘게 맞고 싶어서 계속 맞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좀 한 대 맞고 치워버렸으면 좋겠잖아. 그러면 깔끔하잖아. 그러니까 뒤에 이렇게 남는 그 바운스가 저는 좀 불쾌해요. 그런 느낌. 그렇게 하죠. 예. 그래서 근데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센서빌리티 하신 분들은 같은 주제로 계속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우린 영혼이 가출한다고. 그냥 다음 얘기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제네시스 GV80 SUV 노멀 모델이 괜찮았어요. 네. 스포츠성도 나쁘지 않았고, SUV에서 사실 스포츠성을 찾는다는 건 큰 일이고. 그렇죠. 아니, 이게 차고가 높아져서 이게 1.7m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CG 자체가 올라가서 롤센터랑 아무리 조율을 해도 어려워요. 이게 롤 피칭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지금도 이게 아까 에코나 컴포트보다 나아졌다는 소리지 그런 게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이 직진할 때도 이게 계속 네, 그렇죠. 이 수평을 맞추려고 뭔가 막 열심히 하는 게 느껴져. 그러니까 낮은 경고의 스포츠 세단이나 뭐 쿠페 같은 데서는 전혀 의식하지 않는 동작들이 나온다고. 근데 이걸 코너에서 돌려? 에이, 그건 아니지. 그거는 조금. 근데 이제 또 마음 먹고 전투 자세로 해서 에이, 돌리면 되지 하고 돌릴 거야 하면 돌아가는 가. 그렇죠. 돌아는 가죠. 네. 120kg의 씨름 선수가 막 100m 뛰고 그러면 부담스럽잖아. 힘들죠. 뭐 100m 12초로 뛴다고 해도 그 다음에 잘 안 서요. 고급감과 스포츠성 그리고 출력, 안정적인 거동, 또 그러면서 부드러운 승차감 이런 것들을 다 어우러 놓고 그 뭐랄까 최적점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윗단, 아랫단, 옆단 다 고려해서 고급 사용자들이 스포츠성과 컴포트 그리고 또 고급감, 뭐 안정감 그리고 또 편안함,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양극에 있는 것들을 딱 중간점에서 이렇게 어우러내야 되는데 예전에 제네시스는 그걸 좀 효과적으로 못했는데 G80 3세대 모델이 나오면서부터 그 최적점의 조율이 상당히 좋아졌는데 이게 전기차 때문이야.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결과적으로 전자 제어를 통해서 그 폭을 트레이드 오프 간격을 좁혀낼 수밖에 없는데 이 전자 제어를 이게 워낙에 세밀하게 출력을 쪼개서 하다 보니까 내연차에서도 기대하지 않은 시너지가 난 거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 이제 서스펜션은 이제 모드에 따라서 에코 있고요, 컴포트 있고, 스포츠 있고, 뭐 마이 인디비주얼 할 수 있는, 세팅할 수 있는 이런 모드가 있어요. 이 스포츠로 하게 되면은요, 꽤 단단해요. 이게 SUV 형태의 GV80 노멀 모델 대비 좀 단단한 느낌을 주네요. 그러니까 약간 부드러운 느낌을 조금 더 걷어냈어요. 왜냐면은 이 쿠페는 스타일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달리는 재미도 있었으면 좋겠어. 어차피 쿠페니까 쿠페 이코로 잘 달리는 스포츠용 자동차 이런 공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맛이라도 느끼게. 사실 그래봤자 SUV이기 때문에 이 발생하는 롤에 따른 심리적인 부담감은 있죠. 물론 SUV이지만 나름 하체 세팅이 잘 되어 있어서 코너링 선회역, 코너링 포스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전한 범주 내에서 뭐 SUV에 맞게 와인딩을 하는 정도라 그러면 이게 출력이 뒷받침이 되니까 괜찮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쿠페에서 기대되는 단단한 느낌, 노면을 조금 이렇게 읽어주면서 피드백을 주면서 운전의 재미까지 어느 정도. 사실 뭐 SUV로 막
스포츠 뭐 N 따라가고 쿠페 따라 이러면 사실 안 되는데 어쨌든 뭐 혼자서 이렇게 여유로운 길질을 할 때 좀 이렇게 서스펜션이 단단하게 조여지는 느낌을 딱 주기만 해도 맛만 봐도 사실은 기분이 좀 이렇게 업되잖아요. 더군다나 스포츠 모드 딱 하면 엔진도 이렇게 하는 느낌 뭐 이런 느낌 줍니다. 좀 맛만 즐겨 뭐 이런 느낌이 있긴 한데 어쨌든 뭐 이런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컴포트로 하게 되면 엔진 사운드가 약간 조용해지면서 반응도 좀 부드러워집니다. 자, 푹 하고 올라가죠. 네, 그러면서 좀 더 부드러운 그런 응답성을 보여주고 에코 모드로 가게 되면 이제 아주 여유 있게 올라갑니다. 뭐 이런 특성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GV80 저희가 뭐 시승기를 통해서 편안함과 SUV 중에서는 그래도 스포츠성을 조금이라도 챙겨주려고 노력을 했다. 그리고 또 거동 불안이라든지 뭐 자동차가 이렇게 방향을 바꾸거나 디렉셔널 리스폰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그래도 애쓴 흔적도 보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22인치 휠 타이어를 탑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시승차가 22인치. 예전에는 SUV 하면 22인치가 표준이었는데 지금은 막 21인치, 22인치 막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금 더 서스펜션이 단단하게 느껴지게 하는 요인이에요. 휠 사이즈가 커지면 아무래도 진동이라든지 뭐 이렇게 충격, 고르지 못한 도로를 다닐 때 이렇게 투적투적하고 올려주는 피드백이 더 증가하거든요. 그런 느낌 때문에 조금 더 단단하게 느껴지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쿠페라는 형태에서 기대되는 그런 다이나믹한 곡선에 맞게 조금 더 GV80 SUV 일반 모델에 비해서 서스펜션의 응답성을 약간 좀 더 느끼도록 해놨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좋네요. 제가 승용차로 가면 좀 바다가 잘 안 보이거든요. 얘는 보이네요. 이게 저 SUV의 장점이에요. SUV의 장점이죠. 그래서 제 아버지가 SUV만 타시거든요. SUV 타는 사람들은 이제 이 시야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지. 그리고 승용차는 트렁크에다가 집을 막 레고 쌓듯이 해야 되는데, 그쵸. SUV는 아무렇게나 쳐넣어도 되는데 얘는 좀 레고 쌓듯이 해야 돼. 왜냐면 뒤가 그죠. 뒤에가 깎여있어. 이렇게 CP러 이후가 쫙 떨어지니까. SUV가 이게 모험이라니까. 생각해보면 SUV에서 쿠페하는 브랜드가 몇이나 된다고 봐요. 몇 개 없어? 몇 개 없어요. 왜 없는 줄 알아요? 이건 바보짓이거든. 왜냐면 이게 SUV라는 게 공간 효율성 때문에도 많이 찾는 건데, 그거를 약간 바보같이 좀 이렇게 깎아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장점을 깎는 거라니까. SUV는 스포츠 유틸리티 비클. 1936년에 서버머니 나온 것도 미국에서 그 포장마차 있잖아요. 네네네. 그 골드러시가 생긴 이후로 그 포장마차 그 집 때려 싣고서 황금 캐야지. 그 개념이거든. SUV가 막 사람 싣고 짐 싣고 살림살이 다 싣고 가는 건데, 그렇죠. SUV가 그런 스포츠를 즐기러 가면서 타고 다니는 스포츠 유틸리티 비클인데, 이거를 짐칸을 줄인다라는 건 웃기는 거지, 말하자면. 그죠. 좀 이상한 거죠. 더군다나 이거는 7인승 구성도 안 되거든. 왜냐면 저기가 다 죽어버리잖아. 어때요? 그러니까 SUV를 편하고 공간 활용성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형식인데, 그 장점을 지가 깎아먹는 거니까 자살골이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GM에서 이거 나와? GM에는 이런 차가 없네요. 포드는 없네요. 심지어 렉서스에 이게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없어. 똥을 싸도 유명한 애들이 똥을 싸야지. 유명하지 못한 프리미엄이 아닌 애들이 똥 싸잖아? 냄새 난다고 막 욕한다고. 근데 벤츠, BMW 이런 애들이 똥을 싸잖아? 그럼 뭐가 돼? 작품이 되는 거지. 그렇죠. 예전에 그 쌍용이 똥 쌌다가 욕 뒤지게 먹었잖아. 뭐냐면은 액티어. 그게 사실은 SUV 쿠페의 원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맞아요. 그게 사실 더 빨랐어. 그게 한 3년인가 빨랐어. 네. 근데 최초 SUV의 쿠페라 그러면은 X6라 그래. 보통 X6를. 근데 두 가지가 안 됐다. 첫 번째는 쌍용의 네임밸류가 새로운 세그먼트를 이끌기에는 너무 약했다. 그렇죠. 글로벌하지도 않았고. 두 번째는 디자인이 너무 구렸다. 솔직히 디자이너에게 정말 미안한데, 이상하잖아. 이상한 건 이상한 거야. 아니 근데 그거를 최근에 다시 봤거든요. 달리 보이든가? 약간은. 그래? 그러니까 그 당시에 봤을 때보다는 좀 나아 보였어요. 그래요? 그건 이제 눈에 익어서. 그런가? 레이징이 됐잖아요. 이런 형식을 많이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앞서서 좀 과도하게 너무 시대를
막 무시하고 이렇게 디자인했던 게 아닌가. 이게 이제 BMW가 어떻게 인식 전환을 하게 됐냐. X6를 개발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2세대 모델이 와서 있단 말이야. 1세대에 X5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랜드로버를 인수를 했잖아요. 네. 로버그룹을. 그 로버그룹에 미니하고 랜드로버가 있었는데 랜드로버가 만년적자였단 말이야. 근데도 불구하고 SUV 기술 좀 빼먹으려고. 그쵸. SUV 기술을 좀 빼먹고 요걸 통해서 프리미엄 SUV 시장에 진출을 하려고 인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기술만 쏙 빼먹고 버렸다고. 맞아. 참. 그리고 나서 이제 스포츠 유전자를 거기다 집어넣고 SAV래. 그러니까 SAV가 무슨 말이냐? 스포츠 유틸리티 비클이 아니라 스포츠 액티비티 비클이래. 그러니까 스포츠 활동을 즐기러 이 차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차를 타면 이게 스포츠야. 이게 스포츠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런데 또 잘해놨어. 정말 스포츠가 되는 거예요. 그냥 웬만큼 잡아 돌릴 수 있으니까, SUV에서 이런 동작이 나오네? 그런 느낌이 있었다니까? 그런데 이제 불편했지. 그쵸. 딱딱했지. 단단했지, 딱딱한 게 아니라. 늘 우리가 독일차에서 얘기하는. 근데 SUV는 전고도 높고 하는 이유가 좀 바운스 하면서 편안하게 달리려고 하는 건데. 소비자들이, 이거 너무 불편하다. 좀 정도가 있어야지 하니까. 2세대에서는, 그래? 그럼 좀 풀어줄까 하고서 풀어줬는데, 이게 또 스포츠 액티비티라고 얘기하기 좀 그래. 애매하죠. 또 이제 풀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BMW에서도, 그래도 여전히 스포츠 액티비티한 컨셉이 있는데 그게 S6야 하고서 쿠페용으로 딱 나온 거지. 이거는 멋있잖아. 이거는 꽤 잘 달려. 근데 성격은 비슷했는데 멋있으니까 소비자들이 거기에 이제 홀가닥 속아 넘어간 거지. 그런 걸 노리고 지금 제네시스가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뭐 성공적인 것 같아요. 분명히 내부적으로 그 쿠페는 BMW 벤츠도 사실 위험한데 우리가 할 수 있을까라는 내부적인 반대가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상품성으로 나왔다라는 건 미래 전기차의 제네시스 브랜드의 혁신성을 부르짖는 조직이 지금 실세로 부각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앞으로 얘보다 더 혁신적인 모델들이 나올 분위기, 그 판이 깔려져 있는 게 아닌가. 그걸 엿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1억 1천만 원의 가치가 있냐, 가당키나 하냐, 상품성이 과연 좋으냐 나쁘냐를 넘어서 제네시스가 달라질 모양이다. 제네시스가 이제 바뀔 모양이다. 이제 혁신적으로 돈만 되는 걸 쫓아가지 않고 뭔가 소비자들에게 우와 이런 차가 나온다고 하는 모습을 이제는 좀 보여줄 만한 각성이 좀 됐나 보다라는 걸 엿볼 수 있는 그러한 힌트를 주는 모델이지 않을까. 이 장르는 아무나 쉽게 못 들어온다니까. 그쵸. 이거는 진짜 속된 말로 돈으로 좀 이렇게, 저희 항상 이제 전기차 평가할 때 지금까지는 상품성에 대한 가성비 평가를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프리미엄의 영역은 그런 것보다 이 브랜드가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에 대해 포커싱을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죠. GV80의 쿠페, 뭐 프리미엄의 이런 것들을 원하는 사용자가 페이를 무슨 가성비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제네시스니까 뭐 벤츠니까 이렇게 지불할 수 있는 그 영역에 도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간보고 있다라는 건 그러니까 확실히 달라질 모양입니다. 렉서스보다 훨씬 진보적이고 과감한 거예요. 렉서스는 솔직히 너무 고리타분해요. 그리고 산타페부터 뭔가 조짐이 있었어요. 이제 산타페가 이게 논란이 될 만한 디자인이고 내부적으로도 반대가 많았을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아니 분명히 내부에서도 그거 한솥도시락 얘기한 사람 나왔을 거라니까요. 지금 또 평가를 주제로 하는 곳에서 그거 가지고 막 씹고 뜯고 즐기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걸 몰랐을 리 없었거든. 그런데 그거 경고도 했을 거야 내부에서. 야 이거 빌미를 주는 건데 이거 이렇게 한다고? 근데 전기차에서는 공간 활용이, 스페이스의 활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니까. 그렇죠. 결국 가야 될 방향이면 산타페부터 가는 게 맞지 않느냐. 내도 먼저 맞고 시장도 먼저 한번 바꿔보자라고 해서 시도를 한 건데 잘 팔려. 잘 나가요. 잘 팔려. 우리는 많아요 지금 새로 가신 분. 그러니까 이게 뭐 인터넷에서 욕먹고 형가들한테 막 지적당하면 더 잘 팔린다고. 그랜저도 얼마나 욕했어. 그렇죠. 잘 팔려. 잘 팔려요.
아니 지금 뭐 경기가 안 좋아서 뭐 전기차건 내연차건 다 안 팔리는데 그러니까 현대가 속이 깊어. 왜냐면 윈윈이야. 왜냐면 어그로 끌어서 조회수도 챙기고 니들 이걸로 조회수도 챙겨. 그리고 우리는 잘 팔릴 테니까 서로 좋네. 그러니까 이제 깔게 생기니까 까는 사람도 얼마나 달달해. 아 그렇죠.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나가니까 현대도 달달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거기를 깐다고 해가지고 이게 까면 더 화제가지고 더 보게 되거든. 그러니까 현대도 나쁜 게 없거든 사실. 그리고 이제 까여도 이 차가 옛날처럼 그렇게 뭐 까이기만 할 그런 차는 아니다 이거죠. 그렇지. 오너들은 또 타보면 괜찮으니까. 그렇죠. 막 이런다고. 그러면 이제 서로 막 부딪히면서 더 화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현대 상품 기획이 속 깊은 거야. 왜냐면 유튜버들을 먹여 살리잖아. 계속 그랜저로 먹여 살리고 산타페로 먹여 살리고 막 산타페 까면 조회수 엄청 터져. 그러니까요. 서행하세요. 우리도 깎아. 산타페요? 이미 모든- 그렇게 해놓고 그런가? 내가 그래서 우리가 좀 야가야 되는데 그 기쁜 뜻을 헤아리고 그 까는 거에 편성해서 조회수를 이렇게 쪽쪽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깔려면은요 제네시스를 까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가 까기에는 그런가? 이 경영진들이나 상품 기획자들의 의도가 좀 엿보이잖아. 그렇죠. 그걸 풀어다 헤치다 보면 아니 그렇게 보면 똑같아요 형님. 우리 그래? 현대차 탈 때는 기술적으로 이렇게 하면 기술 얘기하다 보면 결국 실드가 되고 그러니까 얘는 이런 그 경영진들의 고심이 보인다 이러면 또 실드가 되고 그러니까 그걸 못 봐야 되는데 그리고 아몰랑 눈 가리고서 이게 쿠페가 이게 웬 똥이냐 이게 막 그래서 이거는 SUV의 장점을 이 말이 돼 막 그래야 되는데 저희 성향상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깝다. 이런 게 돼야 되는데. 망했어. 망했어. 아니 근데 뭐 괜찮네요. 차 좋네요. 그게 안 된다는 거야.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안 돼. 괜찮아도 포커페이스 유지하면서 이게 뭐냐 그래야지. 이거 그 자동 8단 똑같잖아요 미션. 뭐 똑같아. 뭐 엔진도 똑같고. 근데 이 3.5T가 지금 양산차 베이스에서 좀 귀해요. 다 3000cc로 내려갔잖아. 배기량도 3.5로 해서 380 나오는 게 흔치가 않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토크도 가솔린인데 54kg 부스미터면 괜찮은 거야. 이게 예전에 M3가 292 M3가 40.8이었어. 그쵸. 토크 막 까는 거야 이거. 터보가 되면 이제 토크가 비율적으로 좀 올라가요. 그러니까 뭐 그것도 있고 자연흡기와 비교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토크가 2.16톤인가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이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잘 밀어주고 2열이 네. 괜찮다니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저는 헤드룸이 모자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앉아서도 여기 공간이 있을 정도면 어쨌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동차잖아요. 일반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는 공간이다. 웨이시님이 덩치를 보면 상위 2%인데. 그래가지고 전혀 불편함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이 쿠페 라인을 예전에도 이런 걸 잘하던데 이 도어 라인을 낮춤으로써 그렇게 보이게 만드는 거지 실제 루프 라인은 그렇게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아요. 페이크야. 맞아. 그러니까 선을 통해서 네. 이게 쿠페처럼 보이게 그러니까요. 선을 좀 절묘하게 꺾어놨지. 네. 2열까지는 사실 쿠페라고 보기에 어려운 정도의 공간 확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하더라고. 이런 걸 잘해요. 쟤는 아예 툭 떨어지는데. 대신 이제 트렁크는 어쩔 수 없지. 네. 트렁크는 이제 그러니까 BMW X6만 해도 약간 2열에 압박이 있었다고. 그리고 또 이 X6 같은 경우에는 좀 주행 관련된 기본기에 충실하려다 보니까 공기저항 개수도 많이 고려를 했고 또 거주성보다는 스타일 쪽에 좀 많이 치중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연속으로 과속 근데 방지턱이 있습니다. 지금 이 GV80 쿠페는 스타일도 챙기고 실용성도 챙기고 그런 측면에서 적절한 절충점을 좀 찾아낸 것 같다. 하지만 불편해요. 불편해. 편할 수가 없어. 뭐 어쩔 수 없습니다.